안녕하세요.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전업주부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사연자분의 이야기부터 달려볼게요.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톡톡 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합니다. 전 남편이 삼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댁의 막내 며느리로 시집을 간 건데요. 형제들의 나이 차이가 첫째하고 둘째는 2살 차이인데 둘째하고 셋째는 8살 차이예요. 제 남편이 늦둥이라고 볼 수 있는 자식이었죠. 제가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게 두 부부의 관계예요. 큰형님, 작은 아주버님, 작은 형님, 이렇게 셋이서 친구입니다. 각자 결혼 전부터 서로 잘 알고 지냈던 동갑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 친할만 하죠. 제 입장에선 약간 긴장할만 했고요. 제가 여자들 사이에 서열에 약삭 바른 사람은 절대 아니었으나 형님들의 인상을 처음에 딱 보자마자 만만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친구 사이라서 그런지 두 사람 다 똑같은 곳에서 눈썹 문신을 한 듯 했어요. 입은 옷 스타일도 비슷했고요. 무엇보다 사람을 위아래로 흘겨보는 눈짓. 그 버릇이 똑같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를 보며 미소를 지어주곤 있는데 어딘가 입은 웃지만 눈은 안 웃는 듯한 느낌? 그런 인상을 받아서 전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이 생각을 딱 했었어요. 왜 연애할 때 남편이 저에게 지나가는 말로 자기는 형수님들이 어렵다고 했는지 알 것도 같았고요. 아무튼 형님들은 가까운 사이만큼 무척 친했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종종 싸우기도 했습니다. 감정들이 상해서 서로에게 삐질 때가 잦았죠. 지지고 볶고 났을 때면 꼭 저에게 와서 각자의 욕을 하였어요. 제가 없을 때는 당초에 누구에게 그런 하소연을 했는지 궁금했을 정도였네요. 동서, 미연이게 진짜 웃기지 않아?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참고 양보하고 지낸 게 많은데 나한테 이번에 넌 네가 서열 더 높다고 생각하면 매사에 의수된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있지? 내가 언제 의세됐다는 거야? 그러는 본인이야말로 왜 그렇게 까불어? 그게 바로 의수되는 거 아닌가? 진짜 걔한테 어디 서열 맛 좀 보여줘봐? 아우 짜증나. 동서 어떻게 생각해? 걔가 혼자 자격지심에 오버하는 거 맞지? 주로 큰형님은 이렇게 작은 형님이 잘 울컥하는 사람이라며 짜증을 냈고요. 반대로 작은 형님은 저에게 와서 큰형님이 쪼잔하다 그랬습니다. 동서, 알다시피 내가 석영이하고 오랜 친구잖아. 각자 결혼하고 나서도 변함없는 친구로 지내기로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약속할 땐 언제고. 석영이 그 쪼잔한 년이 자꾸 나에게 윗사람 행세를 하려고 들거든? 동선 이거 어떻게 생각해? 석영인 자기가 절대 그런 적 없다는데 나는 매번 그 쪼잔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어. 동서가 내 편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동서는 그 쪼잔한 년이 아니라 내 편인 거 맞지? 머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쪼잔한 년의 편을 들 수가 없어. 제가 보기에는요, 두 사람의 불평불만 모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부록 나이 넘긴 사람들이 그것도 애 키우는 엄마들이 고작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투덜투덜대면서 저에게 내 편 들어달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고 조금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딱 봐도 외향적이고 기가 강했고 저보다 윗사람들이었기에 저는 까라면 까야 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제가 한 선택은 적당한 맞장구였습니다. 전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뜸 맞다고 동조하는 성격이 못 되어서 그저 네, 그랬군요 하면서 적당히 추임새나 넣은 것이었죠. 제 딴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면 안 되는 것이었나 봐요. 나름 형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유순하게 대처를 했다고 여겼건만 그것으로도 꼬투리를 잡혔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던 거죠. 두 사람은 오랜 친구 사이인데 그까지 감정 상한 일 몇 번 가지고 관계가 확 틀어지겠어요? 저만 중간에서 손해보는 거였어요. 저에게 각자의 욕을 유독 심하게 했던 날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딱 이틀 뒤에 두 사람은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욕을 했죠.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미연이한테 큰형님이 쪼잔하긴 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 쪼잔해서 미안해. 동서, 서경이한테 나를 주제 파악 못한다고 했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 동서 믿고 이런저런 얘기했던 게 후회가 돼. 저는 맹세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가만히 기억을 되짚어 보니 두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네라고 하면서 고개를 열심히 끄덕인 적은 있었어요. 추임새였을 뿐인데 제가 그 말을 한 것으로 번져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두 사람은 저에게 끄덕였으면 동의를 한 것이고 그 말을 직접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제 면전에 대고 쌍욕을 날렸습니다. 와, 결혼하고 딱 반년 만에 두 형님들한테서 동시에 쌍욕을 듣는데 놀라서 심장이 막 두근두근 했습니다. 쌍욕과 함께 저에게 날려지는 삿대질. 혹시 그게 제 뺨이라도 내려칠까 싶어 얼어붙어 있었네요. 그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저 죄송하다고 생각이 짧았다고 하며 사과를 드렸죠.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명절이었는데 두 사람이 대판 싸웠습니다. 작은 형님이 큰 형님에게 식용유통을 신경질적으로 사람 얼굴도 안 보고 뒤로 확 건넸다는 게 문제가 되었어요. 큰 형님은 일부러 일어나면서 따졌고 작은 형님은 더럽게 예민하네라고 하면서 맞섰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기에 큰 감정 싸움으로 번졌는데요. 며칠 후에 각자 저에게 서로의 욕을 해댔어요. 저는 그저 화 푸세요라는 정도로 맞장구를 쳐드렸는데 두 사람이 또 화해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한동안 머리를 맞대고 제 쪽을 향해 수근수근거리면서 자기들끼리 제 욕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저분들은 상습이구나. 단발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저러겠구나. 난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겠다. 웬만하면 엮이지도 말고 상다지도 말자. 욕심도 부리지 말자. 형님들에게 잘 보여서 뭘 어쩌겠어. 그 이후로는 형님들이 저에게 어떤 소리를 해도 그저 보살님 같은 미소만 지으면서 동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더 이상 형님들에게 맞장구를 쳐드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잘 생각했다고 말을 해주더군요. 어설프게 상대해봤자 무조건 손해만 볼 거라는 걸 남편은 이미 알고 있던 듯 하였어요. 형님들이 무슨 하소연을 하시든 가만히 있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저를 슬그머니 멀리 하더라고요. 여기까진 제가 바라던 바여서 괜찮았는데요. 두 사람이 개시한 행동이 좀 어이가 없고 많이 유치했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께 제 욕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나중에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식구들이 다 모인 저녁 자리였는데 그날따라 큰아주버님께서 속상하신 일이 있으셨는지 여쩌셨는지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그냥 많이 드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술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큰형님이 창피하단 얼굴로 입 좀 다물어라라고 하며 큰아주버님의 등짝을 몰래 후려쳤어요. 그러자 큰아주버님이 욱 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셨던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입 좀 다물어. 요새 미연재수 씨하고 둘이서 우리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막내 재수 씨 욕을 해? 만나서 욕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자꾸 집에서 전화로 오다가 작당 모의 하면서 어머님 만나면 이번엔 동서 뒷담 이렇게 까자고 해대니까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당신이나 제발 입을 다물어. 집에서 쉴 수가 없잖아. 술주정이었기 때문에 몸부림까지 치시며 그렇게 외치셨는데 저는 민망함에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이야기 속의 피해자는 저인데
이상하게 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저에 대한 안 좋은 내용들을 어떤 걸 들으셨을지 감도 안 잡혀서 심장이 떨리기도 하였고요. 작은 형님은 왜 애먼 사람을 모함하시냐며 결백을 주장하셨지만 큰형님이 허둥지둥하면서 억지로 큰아주버님을 얼른 데리고 집으로 가버리신 것만 봐도 큰아주버님의 술주정은 진실이었습니다. 왜 저런 학생 때나 할 법한 치기 어린 짓들을 하시는 형님들을 둬야 하는지 제 신세가 갑자기 막막하게 느껴졌고 시어머니께선 이 상황을 어찌 보실지 궁금해졌어요. 슬쩍 시어머니 쪽을 바라봤는데 표정으로 봐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시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간 시어머니께선 저에 대한 욕을 들으셨단 티를 전혀 내신 적이 없었어요. 결혼하면서 전 형님 두 분에 대해서 만만치 않다는 인상을 받았으나 반대로 시어머니에게서는 인자하고 고우시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첫인상들이 다 맞아떨어진 것이었던가 봐요. 아무래도 며느리 된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어려웠기에 너무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서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다가가거나 뭐를 청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형님들 그 두 사람이 제 뒷담화를 엄청나게 시어머니께 퍼다 날랐음에도 아무런 티를 내지 않으셨다는 걸 알고부턴 이상하게 제 마음이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 먼저 다가가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졌어요. 여태까지 저에게 그 어떤 부담도 주고 싶지 않으셔서 저희 부부 생활에 아무런 간섭도 안 하셨다는 거, 그 깊은 의중도 깨달아졌고요. 저 어머님, 이거는 제 친정언니가 어제 보내준 쑥인데요. 냉동실에 두고 먹으면 한참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러려고 하는데 냉동실에 넣으려다 보니까 어머님 생각이 나서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쑥? 아유, 이거 완전히 여리여리한 쑥이구나. 하나도 안 질기고 맛있는 건데 귀한 걸 가져왔네. 아이고 고마워라. 내가 쑥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았다니? 정말요? 아이, 제가 괜한 걸 갖다 드리는 건가 싶어서 살짝 걱정이었는데 좋아해 주시니까 다행이네요. 괜히 쑥 갖다 놔서 어머님 귀찮게 해드린 거 아니죠? 귀찮을 일이 뭐가 있니? 이런 귀한 건 집에 있어도 계속 좋은 거야. 근데 막내 어머마, 점심은 먹었어? 시계 보니까 얼추 점심때인데. 아니요. 오전에 집안 청소할 게 좀 있어서요. 그거 청소하고 받은 쑥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 점심은 아직 못 먹고 왔는데. 왜 물어보세요? 아, 혹시 저 챙겨주시려는 거면 괜찮아요. 저 집에 가서 먹어도 돼요. 냉동실 들어가기 전에 싱싱한 거 먹으면 더 맛있어서 그러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쑥 부침개 몇 장 기가 막히게 해줄 테니 막내 어머마, 넌 손이나 씻고 저기 가서 테레비나 조금 들여다보고 있어. 이건 나 혼자 해도 뚝딱이야. 네? 아, 아니 어머님이 부엌에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혼자 나가 있어요. 저도 같이 할게요. 저는 양념장이라도 만들까요? 아니야. 양념장은 이미 해놓은 게 있어. 간장은 자작하게 조금만 넣고 양파하고 마늘로 무르낸 건데 엊그제 해놨으니 마침 오늘부터 먹으면 맛이 아주 잘 들어있겠네. 그거 꺼내서 같이 먹자. 입맛에 맞으면 네가 집에 싸가도 되고. 우리 막내 어머니 먹을 복이 있네. 처음에는 저를 대뜸 막내 어머니라고 부르시는 게 너무 어색했고 별로 좋지 않았는데 어느새 정겹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남편을 막내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자연스레 제 호칭에도 막내란 글자가 들어간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쑥부침개를 시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아서 먹었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저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제가 너무 지레짐작으로 겁을 집어먹고 쓸데없는 걱정들을 해왔구나 싶어서 시어머니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쑥 부침개 너무 맛있다고 저도 요리를 앞으로 더 배워보겠다고
남은 2장 싸주신 건 꼭 남편 퇴근하면 다 주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너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꾸벅 인사하고 돌아섰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 말씀을 생각해 보니 괜스레 코가 시큰거렸어요. 현관 앞까지 절은 배웅 나오셔서 손을 흔들어 주셨던 모습도 아른거렸고요. 제가 품에안은 쑥부침개가 꼭 시어머니의 마음처럼 따뜻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선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제가 남편하고 연애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이었네요. 그렇게 배우자를 떠나보내시고 시어머니께서 홀로 댁에 계시면서 외로우실 거란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저녁상에 쑥 부침개를 올리고 제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편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딴엔 스스로 막내라서 나름 애교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이라서 그런지 성격 자체 때문에 그런 건지 시어머니께 어떤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몰라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다네요. 괜히 이런저런 위로를 한답시고 시어머니께 행동했다. 상처만 후벼 팔까봐 걱정도 된다고 하였고요. 우리 엄마가 워낙 사람 좋으신 분이어서 진실한 관계를 맺고 사시는 친구분들이 몇 계셔. 그런 친구분들 계시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거나 외롭진 않으실 거라고 난 애써 그렇게 생각을 하는 중이야. 그리고 형들도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나서겠어. 글쎄요. 남편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버님들이 썩 그렇게 효자들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형님들은 본인들끼리만 똘똘 뭉치기 급급했으니 말할 것도 없었고요. 쑥 부침개를 먹었던 그날 이후로 전 시어머니께 용기를 내어 아무 용건이 없을 때도 종종 찾아뵈었어요. 저는 동네에서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에 시간을 내기 좋았거든요. 시어머니를 겪을수록 제가 알게 된 점은 정말 좋은 시어머니시라는 것이었어요. 가장 그렇게 느꼈던 부분은 며느리 서열대로 딱 옳게 대해주시는 태도였습니다. 집안일로 의견을 구할 때 시어머니께선 가장 먼저 큰형님에게 연락을 하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작은 형님이었고 마지막이 저였어요. 앞만 봐도 제가 시어머니께 가장 살가운 며느리가 된 것 같은데 왜 어째서 전 항상 마지막으로 쳐주시는지 처음에는 살짝 서운하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시어머니께서 행하시는 게 옳다는 생각이 점점 들었습니다. 서열대로 며느리들을 존중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욱 형님들이 이해가 안 갔죠. 뻔히 어머님께서 나보다 본인들에게 더 대우를 잘해주시는 걸 알면서도 왜 불평불만을 품을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두 사람은 자꾸 저러는 걸까? 형님들은 저를 향해서 얌전한 고양이가 먼저 부뚜막에 올라간다며 조롱을 하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는 막내 동서가 집안에 들어온 거면 본인들에겐 오히려 잘된 일 아닌가요? 두 사람은 각자의 시간을 몹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 정확한 용건이 없으면 시댁에 발을 안 붙였거든요. 그런데도 자꾸만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마주치기만 하면 흘겨봤습니다. 차라리 두 사람 사이에 잘못 끼어 낭패를 봤을 때가 마음은 덜 불편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런 고민을 남편에게 말했더니 머리 아프단 반응을 보였어요. 남편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자기 형들과 형수들을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도 나이를 먹었고 이제 결혼도 했고 그러니까 좀 나아진 거지. 당장 10년 전만 해도 나에게 형들은 까마득한 어른처럼 느껴졌었어. 어렸을 때 나의 형들이 집안의 어른들처럼 여겨졌었고 그러니까 형수님들도 왠지 대하기 어렵게 느껴져. 나이 차이도 그렇고 자랄 때 집안 환경도 영향을 미쳤나 봐요. 남편은 인생에서 자기 형들과 살갑게 친해져 본 역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주버님들끼리 확실히 서로 친하고 막역한 사이처럼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였죠.
형들이 좀 나서서 어린 막내 좀 챙겨주고 끼워주고 그러면 좀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선을 그어서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큰아주버님께 꼬박꼬박 존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큰형, 식사는 하셨어요? 회사에서 어렵다 하셨던 일은 잘 해결되셨고요. 이런 식의 말투였죠. 작은 아주버님께도 상당히 공손하게 굴었고요. 제 친정 집안과는 뭔가 가풍 자체가 다른 듯 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장유유서라든지 그런 것을 엄청 따지시는 분이었고, 엄하시고 아주 고지식한 분이셔서 어렸을 적엔 시아버지 앞에서 남편의 찍소리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사실은 암에 걸리셨던 건 꽤 오래전이었고, 그때는 완치 판정을 받았었는데 세월이 흘러 재발이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암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예전에 그때 시어머니께서 눈물로 호소하셨다네요. 당신이 아직 가면 안 돼요. 당신 이대로 가면 나 그리고 당신 아들들은 어떡하라고요. 제발 힘을 내요. 내가 당신 곁에 꼭 붙어서 낫는 거 볼 테니까. 그러시면서 죽기 살기로 매달려 간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선 그때 암을 이겨내셨던 것이고요. 시간이 흐르고 시아버지께선 다시 찾아온 암으로 영원한 작별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오늘 내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었어요. 온몸이 파리해지신 채로 다만 눈빛만은 선명하게 내신 채 누워 계신 시아버지, 그때 처음 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는데 시아버지께선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시어머니를 힐끗하시며 말씀하셨죠. 우리한테 딸이 있었으면 꼭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가 우리 막내와 결혼할 이인가? 당신 우리 집안 막내 며느리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오. 네, 그럴게요. 꼭 그리야 할 테니 걱정 말아요. 당신 고생 많았어요. 이날 이때까지 잘 버텨줬어요. 내가 우리 자식들 또 며느리들 잘 다독이면서 살아갈게요. 시어머니께선 그렇게 답하시며 환하게 웃으셨고 그때 저는 인자하고 고우시단 첫 인상을 받았던 거예요. 그 자리는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이기도 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희한합니다. 처음이란 자리가 그런 자리였다는 것도 그렇고 시아버지께서 대뜸 저를 당신의 막내 며느리로 내정하시질 않나. 시어머니께선 약조를 하시질 않나. 마치 운명 같았던 듯 싶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웃으니 천사가 나를 마중 나온 것 같으네.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천국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작게 중얼거리시던 시아버지께선 그 직구 숨이 차서 산소 호흡기를 다셨고 이튿날 새벽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흘러넘겼는데 장례식장에서 한산한 틈을 타 시어머니께선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암 선고 받았던 그때 이겨내고 나서 당신도 사람이 많이 바뀌었었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그때부터 어쩌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가치를 드러나는 것에만 두지 않고 남은 시간 그렇게 살다 당신 곁으로 가렵니다.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우연히 목격했는데 그때는 별 대수롭지 않은 내용으로 생각했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뭔가 아하 그래서란 느낌이 들었지요. 아무튼 전 시아버지를 보내드린 이후부터 천천히 남편과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하며
결실까지 맺었던 건데요. 만약 시아버지란 계기가 없었다면 어쩌면 저는 남편과 결혼하는 게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친정의 상황이 많이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체 가난했어요. 제가 태어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먹고 살았다고 하는데 친정아빠가 보증을 잘못 써시는 바람에 가세가 기울다 못해서 박살이 났습니다. 친정엄마 당시의 심정을 표현하실 때 그냥 혀 깨물고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가난을 뒤집어 쓰고 살게 된 거, 그 자체도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친정아빠가 믿었던 지인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주변에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채 등을 돌리고 이런 상황들이 더 가슴 찢어지게 힘드셨다고 해요. 그런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저였어요. 친정엄마가 마음고생하시느라 임신 사실도 모르셨다 뒤늦게 아셨다고 합니다. 원래 같았으면 배가 눈에 띄게 나오고도 한참 지났을 시기였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해요. 아이를 더 낳을 형편이 못 되니까 친정엄만 안 좋은 선택을 하실 생각도 있으셨고요. 그때 병원에서 태아가 엄마의 상황을 알고 일부러 안에 숨은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해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 도저히 뱃속의 저를 저버리실 수가 없어. 그때부터 친정엄만 저를 배로 품으신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품기 시작하셨던 거죠. 가난하고 힘들었기에 친정집안은 가풍이니 뭐니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이었어요. 친정의 오빠와 언니도 결혼한 이후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고 있는 실정이었기에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죠. 전 원래 사무직으로 일을 하다가 조금 버는 것에 만족하다간 큰일이 갑자기 닥쳐왔을 때 전혀 대비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공장으로 들어갔었어요. 힘든 교대 근무에 만성 피로가 쌓여갔고 집중력이 흐려져서 그런지 어느 날 작업장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팔을 크게 다쳤어요. 일을 그만둬야 했고 우울해져 있을 때 건너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던 거예요. 남편은 저에게 늘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어서 제가 위안을 받았습니다. 시댁은 아주 유복하진 않아도 먹고 살 걱정 정도는 없는 집안이었죠. 두 아주버님 내외도 알아서 각자 잘 살고요. 제 친정보다 훨씬 상황이 나은데 제가 맨몸으로 시집을 가게 돼서 겉으로는 아닌 척했으나 속으로는 많이 캥겼고 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참 결혼하길 잘했단 생각이 드네. 결혼하고 초반에 형님들 때문에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도 하고 방향을 잡지 못했는데 이젠 어머님을 의지하고 있어서 그런가? 조금도 결혼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도 했지 않아. 우물쭈물했던 모습들을 이제 다 버렸으니 어머님께도 더욱 좋은 며느리가 되어드려야지. 생각처럼 행동이 안 나갈 때도 있었으나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 겪으면 겪을수록 좋으신 분이라 전 힘을 드릴 것도 없었네요. 안부 전화를 드릴 때면 꼭 너 바쁠 텐데 이렇게 서두를 꺼내시는 분이셨죠. 막내하고 너하고 둘이 이번에 같이 감기를 앓아서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모른다. 이젠 좀 괜찮나? 목소리 들으니까 확실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반찬 같은 거 내가 더 못 챙겨줘서 어찌나 미안한지 몰라. 어머님, 일전에도 겉절이하고 마른 반찬 3개도 보내주셨잖아요. 그거 너무 맛있게 저희 잘 먹었고 감기가 심해서 앓는 와중에도 어머님표 반찬이 있어서 저희 두 사람 다 끼린 안 걸었어요. 저도 분발해서 반찬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생해서 안 보내주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잘해야죠. 알아서 잘할 거라는 거 아는데 그래도 내 눈엔 어쩜 막내하고 막내 어멈하고 둘은 애들처럼 보일까 몰라. 내가 막 계속 챙겨주고만 싶어. 시어머니 당신의 건강도 성치 못했어요. 저희 부부야 뭐 젊으니까
심하게 감기를 앓아도 낫고 나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느낀 점은 나이 드신 분들에겐 확실히 시간의 흐름이 달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도 그러했지만 시어머니의 건강이 하루하루 다르다는 게 느껴져서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당신의 몸에 잔고장이 나는 게 잦아질수록 시어머니께선 더 힘을 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자 하셨고 자식들과 며느리들을 자꾸만 살펴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알아서 잘 살게 두는 것이 그 편인 당사자들에게 가장 편할 것 같아 그렇게 지내왔는데 점점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느껴지니 자식들과 며느리들을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 들여다보고 싶어졌다 그러셨어요. 저한테뿐만이 아니고 시어머니께선 한결같이 형님들을 향해서도 잘해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친구인 만큼 자주 싸운다 그랬죠. 제가 그 하소연을 외면했더니 기어이 제 욕을 시어머니께 했댔던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나자 서로의 욕을 이젠 시어머니께 투덜거렸어요. 그런 걸 시어머니께서 묵묵히 들어주시고 두 사람을 각자 현명하게 달래주셨습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전 정말 대단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발치도 못 따라잡은 만큼 대처가 정말 현명하시더라고요. 큰형님의 친정 여동생이 등산하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나서 한 번은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그때도 시어머니께서 물심양면으로 애를 써주셨습니다. 큰형님과 작은 아주버님, 작은 형님이 모두 친구 사이인 만큼 그 친정 여동생분하고도 다들 원래부터 알던 사이였거든요. 모두가 상심에 빠져 있을 때 시어머니께선 발을 걷어붙이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몸에 좋은 재료로만 엄선해서 만든 건강한 환자식을 손수 만들어서 큰형님 편으로 보내셨고요. 심지어는 서랍장에서 통장을 꺼내시더니 그걸로 병원비를 보태셨습니다. 제가 그날 마침 시어머니 뵈러 댁에 들른 참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한참 뭐를 찾고 계신 듯하여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웬 통장을 찾고 계시는 게 의아했건만 그런 의도가 있으셨던 것이었죠. 에구구, 이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서 액수를 몰랐는데 300하고도 50만 원이었구나. 이게 도움이 크게 될는지 모르겠다만 그래도 내가 보태야지. 어머님, 워낙 검소하게 사시니까 통장이나 뭐 그런 거 만지는 모습을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거 소중한 돈 아닌가요? 그냥 두시면 좋겠어요. 300만 원 정도는 저희 부부가 마련할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맡기시고요. 내가 생색을 내고 싶은 건데 너희 막내들한테 넘기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안 그러니? 싱긋 웃어 보이시는 그 해사한 얼굴에 대고 제가 차마 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께선 당신의 소중한 도장과 함께 고이 보관해둔 그 통장을 큰아주버님을 통해 큰형님께 드렸어요. 우린 다 한 가족이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고 살아야 한다고 어른인 당신께서 그런 모범을 보이시는 거라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다 전달하면서 처음으로 시댁 재산에 대해 물어봤었어요. 여보, 예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혹시 형제들끼리 재산 이야기 나눴었어? 아니, 딱히 그런 건 없었어. 재산이라고 해봤자 그냥 앞으로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어느 정도 쓰실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 외에 있는 것이라곤 엄마 살고 계신 그 집 정도니까. 아,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형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는 다 끄집어내도 어머님 재산 이야기는 안 하신 거였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어머님이 옛 통장 하나 꺼내드신 거 보니 그냥 생각이 많아져서 물어본 거야. 어머님,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오래 뵙지. 저는 그게 제 속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어요.
남편은 다른 거 따지지 않고 시어머니를 위하는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제 손을 붙잡아 주었지요. 하지만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였어요. 남편은 자기가 막내 아들 입장이다 보니 잘 모르는 모양이었는데 며느리 입장에서 보자면 시어머니 같은 천사표도 또 없었습니다. 그러신 분이니 제가 간절히 오래도록 건강하시기를 바란 거였어요.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명절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먼저 큰형님께 연락을 하시더니 이번에 올 거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친정 여동생 일로 많이 놀랐으니 놀란 가슴 추스르고 아직 회복 중인 친정 여동생 옆에나 붙어 있으라고. 시어머니께서 전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네요. 큰아주버님께도 따로 너는 이 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당부를 건네셨고요. 세상에 이런 배려심 넘치는 시어머니는 또 안 계실 거야. 알면 알수록 진국이신 분이 바로 우리 시어머니 같으시네.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느 날 제 자식이 결혼을 한다면 며느리한테든 사위한테든 꼭 모범을 보이는 윗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했네요. 그때 단출한 명절을 보냈는데 음식도 거의 시어머니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등을 떠미셨죠. 얼른 가보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제 친정의 말입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하루 더 있다 가도 돼요. 제 친정 부모님께도 이미 그렇게 말씀 다 드려놨으니 괜찮아요. 저희가 벌써 가면 어머님도 심심해질 거 아니에요. 기운 빠진 노인네가 심심해져봤자 얼마나 더 심심해지겠니? 걱정 말고 넌 얼른 네 친정에나 가봐라. 이번엔 이 큰 조카가 학교에서 무슨 상을 타는 바람에 경사가 났다 그러지 않았어? 네가 도착을 해야 네 친정 식구들도 마음 놓고 기쁨을 나눌 수 있지. 그러니 막내 어머마, 얼른 우리 막내 아들 손잡고 가려무나. 친정에 다 도착해서 사고 안 나고 잘 도착했다고 나한테 문자나 한 통 넣어놓으면 돼. 나 아직 눈 밝아서 휴대폰도 잘 본다. 사실 그때 큰조카의 일 말고도 제 친정엄마가 갑자기 무릎 통증을 크게 느끼기 시작하셨다 그러셔서 걱정이 되고 있었는데 명절인 김에 당장 친정에 빨리 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께 도부터 지켜야 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꿰뚫어 보시고 제 등을 떠밀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친정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식구들이 다들 저보고 네가 결혼 자리 하나는 잘 봤다면서 시어머니께 감동했습니다. 지지부진하게들 살아온 우리 식구지만 안 갈라서고 안 흩어지고 여기까지 함께 살아온 것도 다행이고 우리 작은 딸이 결혼을 기똥차게 잘해서 좋은 시어머니 밑에서 살게 된 것이 감사하고 인생이 여기까지 오니까 그나마 만족스럽네. 친정엄마가 밤중에 베란다에 나가셔서 아픈 무릎을 매만지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전 왠지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옆을 못 쳐다보고 애꿎은 달만 쳐다봤던 것 같아요. 이런 순간이 오면 저는 죄스러웠죠. 왜냐하면 잘난 자식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만약에 공부를 무척 잘했다든지 똑부러져서 일자리를 잘 잡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면 친정엄마가 무릎 아픈 것 때문에 혹시 큰돈 나가는 일이 생길까봐 가슴 철렁 내려앉으시게 두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라서 죄송했습니다. 저의 이런 나약한 부분은 속에서만 꽁꽁 감춰두었는데 이런 걸 잘 알아주는 사람이 또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언제나 저와 묘하게 공감대가 맞았습니다. 남편에게 기대서 이런저런 제 내면의 이야기를 털어놓던 명절이 지나고 얼마 안 되었던 때의 어느 날이었어요.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큰아주버님께서 늦은 저녁 남편에게 전화를 주셨는데요. 저와 남편이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와중이었기에
저도 옆에서 슬쩍 그 통화 내용을 들었지요. 암만 해도 우리 큰일 난 것 같다. 엄마 말이야. 자꾸 정신이 흐릿하고 깜박깜박 하는 게 명절 때 너무 무리하셔서 그런 줄로 생각을 하셨다가 병원에 가보셨는데 치매 검사 권유를 받으셨어. 그리고 검사를 받으셨는데 아유, 어쩜 좋냐. 미치겠다. 네? 아, 말도 안 돼요, 큰형.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하고 치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엄마처럼 정신 또렷하고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어르신은 얼마 없어요.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정말 큰일 났다는 거 아니겠냐? 여태까지 우리가 엄마의 행동을 치매에 연관짓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눈치를 못 챈 것뿐이지. 만약 치매 쪽으로 의심을 했었다면 진작에 알아챘을 것 같더라. 엄만 지금 머릿속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그러는 상태라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마치 눈앞이 노래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직 정정하시고 한참 걷더니 더 사실 것이라 믿었던 시어머니이신데 치매라니. 그 무서운 치매가 시어머니를 덮쳤을 줄이야. 여태까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하고 필요 없는 인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왜 하필 천사 같으신 분께 그런 비극이 내려앉지 않은지 세상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남편 또한 충격을 받아 그날은 잠도 못 자고 한숨으로 밤을 새웠을 정도였어요. 당장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싶었으나 혼자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다 그러셔서 며칠을 기다렸다 어느 주말에 모두가 시댁에 모였습니다. 다들 표정들이 가라앉아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폭탄 발언을 듣곤 모두 얼굴에 경악이 드리웠습니다. 나는 사실 나한테 치매기가 있다는 걸 작년부터 알고 있었단다. 절친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본 뒤 이 증세가 치매의 시작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지. 하지만 난 너희들의 걱정을 일찍 사고 싶지가 않았어. 나 스스로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루라도 더 그렇게 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그래서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숨기면서 나 혼자 아무도 몰래 치매의 길을 써가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너희들 앞에서 늘 긴장해가며 그렇게 지내온 거였단다. 너희들을 속인 게 되어서 미안하구나. 이럴 수가. 시어머니께선 진작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예요. 어쩐지 이상하리만치 하루하루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았는데 치매의 영향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고드신 분이 쉽사리 치매 사실을 공유하고 자식들, 며느리들에게 의지를 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저는 그 대목을 듣고 너무 죄송해졌습니다. 제가 만약 믿음직스러운 며느리였다면 저에게 털어놓으셨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여태까지 잘한다고 했지만 부족했던 듯 싶었어요. 시어머니께선 당신 스스로가 치매란 사실을 알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마저도 깜빡하실 때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치매가 드러나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일순간 치매란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시고 병원도 가시고 치매 검사도 받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젠 내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 자신이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 너희들에겐 너무 미안하고 면목 없는 얘기인데 내가 시설에 벌써부터 들어갈 용기가 부족해 그러는데 혹시 나를 데리고 사라질 순 없겠니? 시어머니의 떨리는 음성 뒤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저와 남편의 시선이 맞닿았어요. 남편의 눈이 지금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큰아주버님께서 자식들끼리 상의를 하겠다고 대표로 말씀을 하셨고 시어머니께선 기다리겠다고 하셨지요.
남편의 뜻을 알 것 같았어요. 형들이 둘이나 있으니 그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게 순서라는 것이었죠. 이튿날 남편이 자기 형들을 따로 만나고 왔는데 표정이 안 좋았어요. 형들이 그러는데 엄마를 모시면 어차피 그 역할은 형수님들이 해야 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형수님 동의 없인 엄마를 못 모신다고 하더라. 그런데 형님 두 분이 현재 미적지근하다는 게 문제였죠. 이제 며느리들끼리 만나볼 차례였어요. 전 대체 두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할까 궁금한 마음으로 나가봤습니다. 시댁에서 멀지 않은 한 카페에 자리하자마자 큰형님부터 결론을 꺼내주셨어요. 어머님도 미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치매 걸린 노인네를 모시고 살라고 직접 그런 소리 다 하셔? 동서들, 나는 못하니까 우리 동서님들끼리 알아서 결정 좀 해줬으면 해. 그 소리를 듣고 제 가슴이 철렁했는데 작은 형님이 테이블 위를 주먹으로 콱 내리쳐서 제가 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뭐? 동서들? 서경아, 너 학교 다닐 땐 네가 내 밑이었어. 개구리 올챙이저 생각 못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어디서 나한테 그딴 치매 노인을 들이밀어? 난 집안 살림만으로도 머리 아픈 사람인데 어떻게 치매 노인을 돌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생각만 해도 벌써 냄새나. 작은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큰 형님은 너 나한테 까부냐며 일을 가셨고 두 사람은 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분노로 주먹을 떠는 사람은 저였죠. 전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 두 사람에게 끼얹었어요.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언제까지 유치하게 싸움질만 하시면 사실 거예요? 며느리 노릇 한 번을 제대로 안 하시면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어머님이 지금껏 두 분께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양심이 있다면 지금 그렇게 구시면 안 되죠. 얘 소리 지르는 것 좀 봐라. 넌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음침해가지고는 착한 척도 달인이더라. 잘됐네 동서. 본인이 직접 모시면 되겠다. 동서는 착한 며느리 해. 난 은혜도 모르는 천하의 쓰레기 며느리 할게. 그럼 됐지? 치매 노인 똥오줌 치우면서 앞으로 수고해. 깔깔 웃으며 자리에 떠나는 작은 형님의 뒤를 이어서 큰 형님이 따르더군요. 전 힘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은 채 결심했습니다. 제가 모시겠다고요. 남편에게 말하자 눈물을 글썽이며 그저 고맙다는 말만 해왔습니다. 그 반응에 알게 되었죠. 두 아주버님들도 남편에게 안 모시겠다고 완강한 뜻을 새로 전해왔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선 평생을 자식 며느리에게 잘해주셨는데 이런 배신들이라니 이건 도리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모시게 되었어요. 친정 식구들도 다 찬성했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도움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께 다들 진작 고마운 마음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막내 어머마, 내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네가 괜한 고생을 하게 됐어. 간밤에도 내가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헛소리하고 욕실로 가서 물 틀어놓고 밖에 나가겠다고 소리 지르고 네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더라.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요, 어머님이 이렇게 직접 제 눈을 보고 의사 표현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요. 어머님이 저를 기억하고 계시니 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시어머니께선 입안에서 한참을 기억이란 단어를 곱씹으셨어요. 그러더니 멍하게 베란다에 한참을 앉아 계셨죠. 치매한 증상인가 싶어서 전 걱정이 됐고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걱정으로 자려고 누웠다가 거실로 나왔고 시어머니께서 계신 방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일찍 잠드신 분이 혹시 일어나셨나 싶어서 제가 조용히 그 앞으로 다가갔다.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께서 누군가와 통화하시는 소리였어요. 김 변호사. 난데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겠어. 300억 내일 바로 집행해.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변호사? 300억? 이게 뭔가 싶어서 짧은 노크 후에 방문을 열었습니다. 통화를 막 마치신 시어머니께서 놀란 얼굴로 저를 돌아보셨어요. 의문에 찬 제 표정을 확인하시곤 이내 옅게 웃으셨죠. 내가 치매가 와서 지금 헛소리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구나. 앉아봐라, 막내 어머마. 해줄 얘기가 있다. 네 시아비가 죽기 전에 남긴 재산만 해도 250억에 이르렀고 그게 현재는 300억 수준이 되었는데 그걸 난 이제 정리하고자 해. 네? 진심이세요? 농담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살면서 그렇게 놀란 적은 처음이었네요. 전 시어머니께 그간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었는데 아주 축소를 하며 요약을 해보자면 시댁은 원래부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 워낙 구두쇠의 잘인고비이셔 자식들이 크게 눈치를 못 챘을 뿐이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암투병을 하게 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신 모양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때부터 전략적으로 재산을 불리셨고 그 사실은 시어머니 말곤 아무도 몰랐습니다. 망나니 같은 기질의 장남 차남에게 당장 재산을 알려주면 더 삐뚤게 살까봐 시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셨대요. 그리고 다시 찾아온 암을 마주하셨을 때 재산의 모든 명의를 시어머니께로 돌리셨습니다. 돈보다 가족이란 말씀과 함께요. 시어머니께서는 고심을 하시며 그 재산을 들고 계셨고 절친한 친구분들이란 존재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대단한 자산가분들 뿐이었어요. 서로 재산 관리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를 얻고 있었던 것이죠. 시어머니께서는 그 엄청난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저에게 이해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시어머니의 돈이니 시어머니 뜻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죠. 너라면 그렇게 말해줄 것 같았단다. 내가 첫째, 둘째 며느린 잘못 뒀어도 막내 며느리 하나는 잘 뒀어. 막내 어머마, 나는 그날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서 모처럼 동네 커피숍에 나갔었어. 그리고 세 며느리가 함께 모여 앉아있는 걸 봤었지. 어, 어머님, 설마 저와 형님들이 나눈 대화를 다 들으셨던 거예요? 형님들이 막말을 퍼부었던 그날 카페에 시어머니도 계셨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선 장남부부와 차남부부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 지인을 통해 전문 변호사를 만나고 재산을 처리하는 것을 치밀하게 미리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따로 적은 금액이나마 재산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얘 막내야, 내가 너 말고 우리 막내 어머한테 그 돈을 줘도 되는 거지?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제 뒤를 보고 말씀하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돌아보니까 어느새 반 열려있는 방문에 길에 서 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눈물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랬더니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웃으시며 고맙단 말씀을 하셨지요. 적은 금액이라고 하셨으면서 그 액수가 무려 10억에 달하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큰 돈을 쥐어본 적이 없기에 심장이 막 떨렸는데 제 옆에 남편이 있어 그나마 진정할 수 있었네요. 저는 그 돈으로 남편과 여유를 누렸고 또 그 여유를 제 친정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친정 식구들이 진격을 해나갔죠. 지금은 다들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선 정말 애석하고 눈물이 나게도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천국으로 소풍을 떠나시고 나서야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시부모님께서 사실은 자산가이셨으며 이미 그 재산이 다 정리가 되어 사회에 환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그렇게 오열과 통곡이 난무하는 장례식도 없었을 겁니다. 조문객들은 그 네 사람이 시어머니를 너무 애도해서 오는 것으로 다들 착각을 하고 가더군요. 정정해줄 필요 못 느껴서 가만히 있었네요. 그 이후로 형님들은 서로 절연했어요. 시어머니께 재산을 받지 못한 것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물었거든요. 그러다가 살벌하게 싸웠고 서로의 탓을 하는 것은 아주버님들도 마찬가지였으므로 두 부부가 완전히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작은 아주버님 댁은 기약 없는 별거에 들어가서 이날 이때까지도 대면대면하게 사네요. 저희 집이라도 화목하게 잘 살면서 매년 제사를 잘 챙기며 그렇게 살려고 항상 노력 중입니다. 저희에게 감사한 비밀스러운 재산을 남겨놓고 가신 시어머니를 언제까지고 기리면서 말이죠. 다들 무당하면 어떤 걸 생각하시나요? 방울을 흔들고 기도를 올리고 무서운 목소리로 호통을 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제게 무당은 엄마라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고통과 아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저희 엄마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오랜 시간 신내림을 받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낸 이유는 그런 엄마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쯤 가장 많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매일 끙끙 앓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유도 원인도 없이 밤마다 앓았고 그 신음소리인 숱한 밤 제 방에 가닿곤 했어요. 그러면 저는 엄마 방으로 총총 달려가 작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엄마의 몸을 주물렀고 엄마는 제가 올 때가 되어서야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엄마는 무당이 되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신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무당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신을 거부하기 위해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었음에도 교회에 다녔고 성당에 다녔고 새벽 기도를 다니며 다른 영성의 힘으로 극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엔 자꾸 귀신들이 보였습니다. 그것들은 엄마를 괴롭혀댔고 엄마를 허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렸을 적 전 엄마가 귀신이 아닌 그저 이상한 것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그날은 엄마가 저를 위해 찌개를 끓이던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벽을 보더니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가라고! 가! 가! 엄만 마치 그곳에 사람이라도 있는 듯 계속 가라고 말했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제 방에 들어가 침대를 머리 꼭대기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제게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놀랐지? 수연아, 미안해. 엄마가 자꾸 이상한 걸 보내. 이상한 거 뭐? 보면 안 되는 거. 헛거. 엄마는 어렸을 적 귀신을 이상한 거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러다 제가 동화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어느 순간 전 그게 사람이 죽으면 간혹 하늘에 닿지 못하고 땅을 떠도는 귀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엄마가 그걸 본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제게 늘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엄마가 아니라 평범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데 미안해 수연아, 엄마가 못 돼서.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늘 저와 남동생에게 미안하다고 되뇌이시곤 하셨습니다.
미안하단 말은 엄마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귀신을 보는 횟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엄마는 미친 사람처럼 벽에 대고 중얼거렸고 아무렇지 않게 저와 손을 잡고 걷다가도 혼자 놀라며 뒷걸음질치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저 역시 이 공간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엄마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는 엄마가 조금은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아이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엄마가 귀신을 본다는 소문이 나고 만 것입니다. 학교에 가자 제자리 책상에 귀신이란 글자가 적혀 있었고 아이들은 제게 다가오지 못했어요. 야, 쟤네 엄마 귀신 그거 보는 사람이래. 우리 엄마가 그랬어. 정말? 그럼 쟤도 보는 거 아니야? 우리 쟤한테 가까이 가지 말자. 혹시 모르잖아. 어, 이제 제가 말 걸어도 못 들은 척 하기야? 순간 저는 아이들 사이에서 괴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딜 가도 주목을 받았고 그 탓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혼자 학교 밖으로 나가 빵을 사 먹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집에만 돌아오면 펑펑 울었고 학교에 가기 싫다고 엄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왜 그러니 수연아? 학교는 가야지. 가기 싫어. 가기 싫단 말이야. 애들이 다 날 무서워한다고, 싫어한다고, 엄마. 결국 제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학부모 상담을 갔던 엄마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그날 밤새 구석에서 우셨습니다. 그때도 엄마의 몸은 통증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이불을 뒤집었을 뿐 아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으론 엄마가 무섭고 싫고 미웠던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겐 또 한 번 겪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죠. 어느 날부터 자꾸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머리가 아파서 잠에 들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자꾸 사물이 두 개로 보이고 몸을 가누지 못해 잘 부딪히곤 했습니다. 엄마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생각하여 제 손을 잡고 큰 병원에 데려갔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이상한 큰 기계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웠고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염려 어린 눈길 속에서 모든 검사를 견뎌냈죠. 그리고 검사가 끝나자 의사 선생님께선 저희 엄마에게 말했어요. 뇌종양입니다. 하지만 소아암은 치료 경과가 좋아서 다음 말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건 제가 수술을 받은 것과 끔찍하고 끔찍한 항암 치료를 받은 것, 그리고 학교에 가지 못한 것들이죠. 전 초등학교 6학년 시절 그렇게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동안 소독약 냄새가 나는 병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만 저를 극진히 간호하면서도 이것이 혹시 자신이 신을 받지 않아 생기는 일일까봐 노심초사했고요. 저 역시 숱한 날 밤 항암치를 견디느라 이를 꽉 물며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아픈 거라고. 모든 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그러나 엄마가 극진히 저를 보살펴주는 모습을 보며 미안해졌어요. 순간 엄마한테 미안해지면서 저는 그간 엄마에게 못된 말한 것들을 엄마 손을 잡고 하나하나 말하며 사과의 말에 중얼거렸어요. 엄마, 미안해. 다신 나 이런 말 하지 않을 거야. 엄마 착한 딸 될게. 미안해. 아니야, 수연아. 이리 와. 엄마는 저를 안아주시며 여러 번 토닥여 주셨습니다. 엄마의 그 토닥임 때문인지 전 그날 밤 울다 지쳐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치료가 끝날 즈음 전 무사히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낯을 가리는 편이고 상처도 많아 그런지 친구를 사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말 한마디 잘 붙이지 못했고 소풍을 갈 땐 늘 짝이 없어 선생님과 앉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저한테 웃는 얼굴로 다가왔어요. 아직도 그 친구의 미소가 기억에 남아요. 이름이 수연이야? 예쁘다. 나는 소미야. 우리 좀 이따 같이 매점 갈래? 어? 그러자. 당황스럽게도 그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제게 다가와 매점을 가자 했고, 저는 수업이 끝나고 친구를 따라 매점에 가서 맛있는 걸 사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공통점도 많고 좋아하던 연예인도 같았어요. 마치 오래 알아온 사람처럼 그 아이는 너무 편하고 친근한 인상을 주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더 친해지고 싶어 정말 용기 내어 말을 걸기도 하고 일부러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꽤 애를 썼어요. 학창시절이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그 시절 친구는 세상 전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적어도 제겐 그랬어요. 처음 제게 다가와준 이 친구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고 귀해서 어떻게든 저는 이 친구와 더 친해지려 했고 그 결과 친구와 저는 반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친구가 생겼기에 이젠 소풍 갈 때 선생님과 앉지 않아도 되었고 웅크리고 앉아 제 존재를 숨기려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렇게 친구와 함께한 나날은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엄마도 제게 처음으로 생긴 친구가 무척 고마웠는지 언제 한번 소미를 데리고 집에 오라고 했어요. 정말 그래도 돼? 그럼 우리 딸 친구인데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줘야지. 꼭 데리고 와. 알겠어, 엄마. 엄마의 허락을 받고 난 후 전 곧바로 친구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친구는 무척 좋아했어요.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에 갔는데 이 친구가 화장실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대화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나 내일 수연이랑 소연이 집 가기로 했다? 너네도 오고 싶으면 와. 수연이 집? 나는 좀 그러네. 안 갈래. 수연이 걔네 엄마 귀신 본다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완전 유명했어. 그럼 걔도 귀신 보는 거야? 나 저번에 밥 먹다가 걔 혼잣말하는 거 들었어. 진짜? 너무 소름 끼친다. 난 여태껏 모르고 있었어. 그렇겠지. 넌 다른 곳에서 살다 왔으니까. 아무튼 수연이랑 어울리지 마. 혹시 모르잖아. 걔랑 어울리다가 귀신이라도 붙으면 어떡해. 아, 짜증난다. 1년 동안 걔랑 같이 수업 들어야 하는데. 소름 끼친다라는 단어. 전 소름 끼친다라는 말이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일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었던 친구가 뒤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은 너무도 충격이었어요. 저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7교시 수업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칸 안에 갇혀 있었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절 찾으셨을 때 전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보며 엉엉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밥도 먹지 않고 그저 침대에만 누워만 있었어요. 엄마가 다가왔지만 저리 가라면서 엄마를 밀어냈습니다. 엄마도 제가 답답했는지 화를 냈어요. 아니, 무슨 일인지 말해야 내가 뭘 도와주지. 왜 그러고 있는 건데? 학교 안 갈 거야? 안 가. 안 간다고. 학교를 안 가면 어떡해. 수연아, 얼른. 엄마 말 좀 들어라. 엄마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싫어요. 싫다고. 결국 엄마와 저 사이에 작은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제 손톱이 엄마의 살을 긁었고 엄마는 저를 강하게 노려봤습니다.
엄마가 급기야 소리를 질렀고 저도 폭발했어요.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해? 나야말로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야. 알아? 엄마가 귀신 보는 것 때문에 애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나랑 아무도 안 논다고. 나 혼자라고. 엄마 진짜 끔찍해. 징글징글하다고. 그러니까 나 좀 냅두라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죽을 것 같으니까. 저의 망설임 없는 독설에 엄마는 꽤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 하지 못하다가 아픈 몸을 이끌고 사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엄마와 제 사이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서로 필요한 대화 이외엔 하지 않았어요. 밥 먹었니? 학교 갔다 왔습니다. 돈 필요해요. 라는 말들 외엔 하지 않았고 어쩌다 밥상에 같이 앉는다 해도 젓가락질이 오가는 소리 외엔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동생은 그런 엄마와 제 사이를 불편해했습니다. 누나, 엄마랑 말 좀 하면 안 돼? 집안 분위기 이러니까 나도 불편해. 엄마랑 화해할 생각 없어. 전 그렇게 말하며 마음의 문을 턱 닫았어요. 모르겠어요. 전 그 당시 엄마란 사람을 제 인생에서 끊임없이 배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를 낳아준 사람이지만 내 인생의 짐과 같은 사람이니 이제 그만 저 사람과 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고등학교에서도 자연히 왕따였습니다. 자연스레 서울로 대학에 가면서 엄마와는 따로 살게 되었고요. 엄마는 어린 딸이 홀로 서울에 사는 게 걱정되었는지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보고 이것저것 갖다 주려 연락했지만 전 번번이 필요한 게 없다는 말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좋았던 건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른다는 점이었어요. 전 아이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다가갈 수 있었고 어떤 상처도 안 받아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었어요. 수연이 너는 진짜 성격이 밝은 것 같아. 그 성격 진짜 부럽다. 어떤 아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게 가면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저는 그럴 때 그냥 웃으며 대꾸했어요. 그런가? 타고난 성격이 좀 그런 것 같긴 해. 타고난 성격. 밝음과 가장 거리가 멀었던 저는 그렇게 밝은 척하며 아이들과 잘 지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어요. 삶에서 엄마란 요소가 빠지니 교우 관계가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니 공부에 집중하기도 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 등록금만큼은 제가 집에 손 벌리지 않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리 하게 됐어요. 정신없는 대학 생활을 보내던 사이 전 처음으로 연애라는 것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있는 동아리 후배였는데 그 남자아이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저한테 다가오는 것조차 약간은 어려워할 만큼 수줍음이 많았는데 전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낯가리는 걸 보고 있자면 제 옛날 성격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편하게 다가갔고 누나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게 되다 연애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누나 청고등학교 나왔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그렇구나. 아니, 나 아는 형이 거기 나왔다길래. 누나 안 돼.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서 누나 얘기 잔뜩 들어야겠다. 네가 내 얘기를 왜 들어? 아니, 너 거기 가지 마. 누나, 갑자기 왜 그래? 무섭게. 장난식으로 한 말이었겠지만 전 마치 불이라도 붙은 듯 놀라서는 절대 가지 말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남자애는 당황해했고 저도 이런 제 반응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남자애가 제 과거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대학교에 소문이라도 퍼질까봐 그 악몽이 반복될까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무서웠어요. 결국 그 일로 저는 그 아이와 헤어지게 됐고 대학교에 제 이야기가 퍼지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올라왔다 생각한 곳에서 또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한다는 거. 그게 어떤 기분인지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전 대학 시절을 그렇게 또 악몽처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대학 과제로 밤을 새고 쪽잠을 자던 날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맴도는 어슴푸레한 새벽. 자취방에서 쭈그리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남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항상 누나 앞에서 남자인 척 강한 척하던 남동생의 목소리가 세차게 떨리고 있었어요. 누나, 엄마가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말은 엄마가 추락사고로 응급실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전화를 끊자마자 지갑 하나만 달랑 들고 다급히 고속버스 터미널로 달려가 표를 끊었습니다. 그 뒤는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저 뭔가에 홀린 기분으로 병원에 도착하고 붕대로 머리에 동여매고 있는 엄마를 마주한 순간 지금까지 간신히 붙잡고 있던 끈이 끊어진 기분이 들었던 것만 기억이 나요. 우리 딸 왔어? 엄마는 당신의 아픈 눈을 애써 치켜뜨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본 건 5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보는 엄마는 참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엄마를 힘들게 했는지, 고통이 엄마를 허물어 버렸는지, 엄마의 머린 백발이 되어 있었고, 간간히 주름졌던 손은 이제 주름으로 메어져 있었습니다. 놀랐지? 엄마의 말에 전 그제야 천천히 엄마 곁으로 자리 옮겨 엄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내온 말은 서늘하고 딱딱하기 그지없었죠. 어떻게 된 거야? 또 그놈의 귀신이야? 엄마는 지그시 두 눈을 내리감았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일을 떠올리는 듯 엄마의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순간 제 속에서 깊은 울분이 올라왔어요. 진짜 짜증난다. 제 못된 말을 듣지도 못한 건지 엄만 제 손을 잡기 위해 링거가 꽂힌 손을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피했습니다. 괜히 왔어. 수연아, 미안한데 나 가봐야 해. 벌써? 그러자 엄마는 쉰 목소리로 더듬더듬 말을 이었습니다. 수연아, 엄마 신 받아야 할 것 같아. 무당이 되어야 할 것 같아. 미안하다. 엄마는 그래야 할 것 같아.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구나.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전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서도 전 엄마의 얼굴이 눈에 자꾸 밟혔습니다. 움푹 팬 두 눈과 눈가 아래 검은 그림자, 쪼글쪼글해진 손. 그간 얼마나 커다란 고통이 엄마를 스쳐 지나갔는지, 얼마나 고된 삶이 엄마를 괴롭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생각하자 제가 너무 못된 딸 같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은 괴로움이 밀려 들어왔어요. 저는 그 고통을 피하고자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내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왔다고, 오는 게 아니었다고, 헛수고했다고. 엄마는 그 이후에 퇴원을 하고 무당집도 차렸지만 모두 남동생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뿐 엄마는 제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어요. 전 엄마와 연 끊은 딸이란 역할에 덤덤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어떤 고통도 아픔도
두 번, 세 번 겪다 보면 익숙해질 걸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 일에 치여 있을 때쯤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로 만났지만 만난 날부터 그는 제게 다정하고 다감했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친절하지 않았던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색을 뿜어내고 있던 사람이었죠. 저는 빠른 속도로 그 사람에게 빨려 들어갔고 그 사람 역시 기적처럼 제게 마음을 주었어요.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무탈했고 알콩달콩했던 연애는 깊은 연애로 이어지면서 저희는 무려 5년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쯤 되자 생각하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남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결혼을? 우리 아직 모아놓은 돈도 부족하고 조금 빠르지 않을까? 마르긴 우리가 벌써 5년을 만났는데 우리 예전에 말했던 대로 조그마한 집에서 시작하고 아끼면 살면 되잖아. 왜 그래? 혹시 너는 나랑 결혼 생각 없었던 거야? 나만 들떴던 거야? 남자친구의 실망한 얼굴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거기서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결혼이라는 건 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끼리의 결합인데 그러려면 이제 남자친구에게도 숨겨왔던 엄마 얘기를 했어야 하니까요. 남자친구는 제가 대답을 주지 않자 나름대로 오해를 해버렸고 저는 결국 그의 마음을 돌리고자 처음으로 울면서 엄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 무당이야. 그래서 너랑 결혼 못하겠다는 거야. 너네 엄마가 무당 딸을 어떻게 며느리로 받아주겠어? 나 상처받기 싫어. 그때 남자친구의 반응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남자친구는 절 따스하게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건 너고 너의 엄마가 무당이든 귀신이든 간에 그런 건 상관이 없다고. 오히려 널 낳아주신 분이니 감사하다고 했어요. 전 그 말을 듣고 목 놓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묵혀왔던 서러움이 폭발이라도 한 것처럼 울고 또 울면서 남자친구를 꽉 안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염두에 두었던 우리의 연은 결국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예상했지만 남자친구의 엄마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얘야, 난 너 같은 애랑 결혼시킬 수 없어. 우리 성현이 외동이야. 너도 귀하게 자랐겠지만 우리에게도 너무 귀한 아들이야. 이런 나쁜 말에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래도 네가 여기서 내 아들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어머니, 저 성현이 많이 사랑합니다. 아시겠지만 오래 만나왔고 저희 잘 살 수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저 좀 잘 봐주세요. 무당하는 엄마 딸이면 너와 내 아들 사이에 나올 딸이 그런 신기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나는 그게 무섭다. 미안하다. 네가 몇백 번을 애걸해도 내 대답은 같아. 정리해줘라. 결혼을 반대하는 시어머니들의 이야기는 참 흔하잖아요. 내 아들이 귀하고 넌 천하니 넌 내 아들이랑 어울릴 수 없다. 감히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을 탐내냐. 수준이 맞지 않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반대하신 그 이유는 저도 납득할 수가 있었어요. 무당딸이라 싫다는 거. 제 평생의 상처이자 걸림돌. 차라리 수준이 안 맞다거나 네가 고졸이어서 싫다거나 그런 이유라면 괜찮았을 텐데 욕 한 번 하고 끝낼 수 있을 텐데 남자친구 어머니의 반대는 그저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현이의 엄마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 집으로 가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저는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멍했습니다. 또 엄마가 내 인생을 회방 놓았구나.
나는 또 엄마 때문에 이렇게 아파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수연아,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엄마 설득할 수 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의 문제야? 너네 어머닌 나 절대 며느리로 못 받아들이셔. 너도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는 나와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할 수 있어? 제발. 남자친구는 길거리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너 나 안 보고 살 수 있어? 마지막 남자친구의 말은 저를 끝끝내 괴롭혔어요. 하지만 저는 그대로 남자친구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놓지 않고 싶었지만 성현이의 엄마가 제 직장까지 찾아오자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어요. 한때 죽고 못 살던 남자친구가 제게 가장 많은 위로가 되었던 남자친구가 떠나자 제 삶은 다시 공허해졌습니다. 공허해졌단 말론 부족한 것 같아요. 어딘가 마음 한가운데 너무 큰 구멍이 뚫렸는데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모르겠는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인생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전 무조건 바쁘게 지내기로 했어요. 미친 듯이 일을 했고 직장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몸을 바쁘게 굴렸어요. 지나가던 직장 동료가 제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였는지 병원에 가보란 말을 했지만 저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아 미친 듯이 일에 몰입했어요. 하지만 고단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똑같았어요. 여전히 구멍은 메워두지 않았고 잠은 오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러다 쓰러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생활을 한 지 6개월 정도 되어 가던 쯤 계속 연락이 오던 남자친구에게선 연락이 끊겼고 전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장문의 문자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우리 딸 잘 지내? 요즘 날씨가 많이 춥던데 따뜻하게 입고 항상 든든히 먹고 다녀라. 이거 우리 둘째가 알려줬는데 쿠폰이 있으면 커피도 사 먹고 할 수 있다며. 엄마가 보내준 걸로 커피 사 먹어. 엄마가 보낸 건 5만 원어치 기프티콘이었어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아마 남동생에게 배운 모양이었어요. 왜였을까요? 그날도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피곤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더라고요.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수연이니? 엄마의 울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엄마. 전 엄마 한마디를 간신히 부르곤 그냥 말없이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괜찮은 거야? 아니, 엄마 나 안 괜찮아. 따스한 엄마 목소리가 들리자 그만 얼어붙던 마음이 녹으면서 저는 제 진심을 말해버렸어요. 그리곤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엄마에게서 남동생에게서 전화가 번갈아가며 계속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었는데 미친 듯이 일만 하며 사니 좋은 일도 오더라고요. 수연 씨, 이번에 회사에서 좋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수연 씨가 실적도 좋고 하니까 한번 이끌어보는 거 어때? 정말요? 제가 해봐도 되는 걸까요? 그럼 잘 해내서 윗사람들한테 도장 콱 찍어놔.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곤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프로젝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많은 기대가 걸려있는 프로젝트니만큼 저는 잘 해내고 싶었어요. 이때만큼은 남자친구도 엄마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틀에 하루 잠을 자다시피 하며 무리했던 탓인지 어느 날부터 머리가 매일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낫지 않았고 급기야 꼬박 밤을 샜습니다. 몸이 제 몸 같지 않았고 가끔 가다 사물에 부딪히기 시작했고요. 증세가 심해지자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알아차렸어요.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며 쉬라고 주변에서 오히려 더 상화했어요. 허나 프로젝트 발표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는 쉴 수 없다 여겼고 괜찮다며 어떻게든 이끌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발표를 하는 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눈을 떴을 땐 병원 응급실이었고 회사 사람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발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갑자기 쓰러져서 우리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 무리하지 말라니까. 발표는 무사히 잘 끝냈어요. 다행이다. 제가 쓰러졌을 시점이 발표가 다 끝나갈 시점이어서 다행이었지만 그 후 저 역시 제 몸 상태가 정말로 심상치 않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검사를 받아보았어요. 아무 일 아닐 거야, 별일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저는 인생이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금 체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던지셨어요. 뇌종양이 재발했습니다. 수술을 받더라도 깨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시한부 선고였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올 수 있을까? 전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에 남자친구였던 성현이를 찾아갔습니다. 성현이는 제 말을 듣고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더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성현이 품에서 마음 놓고 울었고 다가오는 막막함에 이 두려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생각했습니다. 그 뒤 남자친구와 다시 재결합하게 되며 성현이는 계속 제 옆에 있어 주었어요. 감사하게도 성현이의 어머니까지 저를 보러 오셔서 자신이 너에게 너무 상처를 준 것 같다고 너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와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아가, 너희 엄마한텐 연락 안 해도 되니? 딸이 이런 상황인데. 네, 전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에게 연락드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아픈 제 모습을 보면 더 마음 아파하실 것 같고 왜인지 모르게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현이가 망설이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엄마의 부탁으로 말하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하면서요. 사실 너랑 헤어지고 며칠 후에 너희 어머니가 찾아오셨어. 내게 무릎 꿇고 비시더라. 내 딸 자기 때문에 힘든 일만 겪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 딸 버리지 말아달라고. 제발 마지막으로 엄마 노릇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엄마한테 가 수연아.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술김에 남동생에게 전화하여 말했던 걸 전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찬 눈물이 흘렀습니다. 날 미워할 줄 알았던 엄마가 성현이를 찾아가 그렇게 무릎을 꿇었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생각해보면 엄마에게도 무당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는데 엄마는 나를 위해 신을 받지 않기 위해 애썼던 건데 못된 딸을 위해 무릎까지 꿇으셨는데 나는 그저 모든 걸 엄마 탓으로 돌리기만 했구나. 모든 거를. 죽음 앞에서 엄마를 떠올리니 오랜 시간 묵혀왔던 제 이기심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깨달았고
전 곧바로 남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주소 좀 알려줘. 뭐? 선화당 주소를 알려달라고? 갑자기 왜? 엄마 찾아가게? 어, 알았어. 문자로 보낼게. 남동생은 당황하며 제게 주소를 알려주었고, 전 일을 끝내자마자 간단한 저녁거리를 사들고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점사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너, 너가 어떻게... 국화차를 끓이고 있던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서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민이한테 물어서 왔어. 여기 주소. 어, 그렇구나. 나 들어가도 돼? 저녁거리 사왔는데. 엄마가 들어오라 손짓하자 전 저녁거리를 엄마 손에 넘기곤 선화당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집 안엔 특이한 향냄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방 한켠엔 여러 무속도구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가 불빛들이 뿜어져 나오는 향초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쁘게 해놨네.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들고 있던 국화차조차 어찌하지 못하고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 엄마에게로 등을 돌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을, 가슴에 묵혀두었던 말을 무심히 툭 내뱉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랑 화해하러 왔어. 엄마의 눈에 가득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랑 밥도 먹고 싶었고, 과제로 힘들면 엄마한테 칭얼대보고도 싶었고, 엄마랑 남자친구 얘기도 해보고 싶었고, 엄마랑 예전처럼 살갑게, 정말 살갑게 하고 싶었는데, 전 그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엄마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번 터진 울음은 그칠 줄 모르고 세차게 내리는 소나기처럼 주룩주룩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 저는 또다시 제 마음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속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다는 것을. 엄마는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다가와서 저를 격하게 껴안았어요. 와줘서 고마워.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너무 고마워. 엄마는 제가 너무 보고 싶었다며 제 등을 몇 번이나 쓸어주었어요. 저도 조용히 엄마 품에서 눈물을 떨구며 그동안 미안했다고. 무엇보다 자식으로 주지 말아야 할 상처를 줘서 진심으로 미안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그 방 안에서 밥을 먹으며 서로의 눈을 쳐다보며 이야기를 나눴고 때론 끌어안으며 사랑을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 단 한 가지만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걸.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엄마에게 왔다는 걸 말하지 못했죠. 수연아, 우리 옷 사러 갈까? 우리 딸 옷 한 벌 해주고 싶은데. 엄마는 제가 다시 엄마 곁으로 온 걸 기뻐하며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밥을 지으며 콧노래 부르고 저와 같이 장을 보고 제게 요리를 해달라 조르며 뭐든 저와 같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린 함께 오이팩을 하며 소녀처럼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엄마 옆에 있으면 너무 살고 싶어진 만큼 행복했습니다. 너무 살고 싶어서 괴로웠습니다. 제 통증은 저를 너무나 극심한 방법으로 괴롭혀댔습니다. 저녁밥을 먹다가도 식은땀을 흘리며 혼자 화장실로 뛰어들었고 신음을 참기 위해 수건을 입에 물었어요. 수연아, 화장실에서 왜 안 나오니?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별일 없어. 엄마에겐 어떻게든 숨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엄마가 안 것이었습니다. 제가 남동생에게만 이것을 고백했던 게 화근이었어요. 남동생이 더 이상 이 비밀을 숨기지 못하고 술에 잔뜩 취해 누나가 병에 걸렸다고 죽을 작정이라고 엄마에게 말을 해버린 것이죠. 어떻게 말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걸 숨길 수 있어? 엄마는 무너졌습니다. 정말 무너졌단 표현이 맞을 겁니다. 엄마의 손이 벌벌 떨렸고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의 눈물을 보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엄마는 제 어깨를 정신없이 뒤흔들었어요. 엄마의 반응은 제 생각보다 더욱 격했습니다. 엄마, 엄마, 나 괜찮아. 제가 애써 입술을 열어 엄마를 위로하려 했지만 엄마가 꺼낸 말은 다른 말이었어요. 수술 받자. 수술 받으면 나 못 깨어날지도 몰라. 엄마, 나 무서워. 그래도 하자. 그래도 받자, 아가. 신이 널 살려줄 거야. 내가 널 못 보냈는데 어떻게 신이 널 거두어가. 받자. 엄마가 이겨. 그깟병 엄마가 이긴다고. 엄마. 엄마는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남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저는 싫다고 조금이라도 살다 가겠다 우겼지만 두 사람은 제가 살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사람의 끈질긴 설득으로 결국 수술대 위에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만에 하나라는 경우를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 내 엄마로 있어줘서 고마웠어. 만약 있잖아, 내가 못 깨어나게 된다 해도 그런 말은 하지 마. 아냐, 해야겠어. 그런다 해도 나 영원히 엄마 딸이야. 엄마는 영원히 나의 엄마였고. 그리고 저는 마취에 들었고 아주 오랜 잠을 자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전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글도 쓰고 있고요. 전 죽음 앞에서 엄마와 화해했고 또 엄마의 힘으로 수술받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오래도록 혼자 아등바등 어떻게든 살려 애썼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실 전 정말 혼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평안을 위해 매일 밤 기도해 주시던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또 이젠 제 남편이 된 남자친구가 힘든 시기를 함께 해주었으니까요.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그리고 절 살려주신 엄마에게 저의 사랑을 고백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 막상 써보니 제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 부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